중국이 언감생신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중국의 금융이 서구 자본을 무시하고 뭐 해볼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와 같은 분위기로 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 수락을 안 했죠. 이번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내정 갑니다. 이 제3의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진핑은 대만을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워딩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뭐 G2라고 하지만 글로벌을 무대로 해서 미국하고 해볼 만한 세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의 위상은 아니에요, 지금. 다만 이제 서태평양 지역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은 이제 G2가 확실히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런 다시 재위치, 재배치, 질서에 대한 재조정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라는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중국 봉쇄죠. 그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부분에서는 제조업이나 뭐 AI나 이런 데서는 엄청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이 언감생신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뭘까요? 거기서 중국이 지금 와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중국의 금융이 서구 자본을 무시하고 뭐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헝다 사태, 뭐 부동산 이런 거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YS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막 했었어요. 일본을 그렇게 자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해 보이지만 옛날에 싸나웠지만 지금은 순해 보이지만 그러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딱 한 번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외환위기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일주일 단위로 되게 시급했거든요. 그때 일본이 보통 우리한테 돈을 꺼달라면 꺼줘요. 그랬었어요, 일본의 관계가. 그런데 우리는 뭐 일본한테 감사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욕 안 하면 다행인 나라인데 YS가 그때 버르장머리 이런 얘기를 해서 일본의 경단련 이런 데서 빡 돌아 있었어요. 돈 꺼달라는 일주일 딱 시간을 끈 거야. 꺼주긴 꺼줬는데 부도 나서 꺼줬어. 그래서 이게 정론은 YS가 그 따위로 말하지 않았으면 IMF는 없었다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국가 원수의 입은 무거워야 되고 위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의 위상을 그 축구 랭킹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축구 랭킹은 상당히 올라가서 조만간 이제 우리가 비워볼 수 없는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하고 중국만 그렇게 보지, 일본은 위상이 있죠. 특히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빚이 GDP 대비 많은 나라인데, 채권을 발행해도 전혀 부도날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사줘요. 일본의 부자들은 옛날 정통 귀족 간 후손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애국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채권을 발행하면 사줘요. 그 손실인데도 사줘요. 그래서 일본 채권은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국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거든요, 일본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뭐 해봐야 비빌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있어요. 그 서구 자본에.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조금 다르게 행동했다면 제가 지금 설명 다 끝난 거죠, 그죠? 보이지 않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금융으로.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부동산 위기 계속 오잖아요. 위기가 계속 몰려올 거예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풀어야 할 난관은 무엇인가요? 못 풀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되게 불행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걱정할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지정학은 이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행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웃한 나라들 중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캐나다 핵 없고 멕시코 핵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5개인가 있어요.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이란인가? 이란은 국경을 안 맞대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따 치고. 그러니까 주변이 다 싸나워. 싸납고 그 다음에 바다로 진출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아는데 중국은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대만이 반드시 자기 거여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갇혀 있죠. 남중국해가 넓어 보이지만 그 섬으로 다 갇혀 있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죠. 미국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거는 뭐 지정학이라는 게 나라를 들고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중국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예견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는 그날 발행하기로 한 책 작업을 했어요. 만나서 책을 쓴 건 아니고 각자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유튜브하고 책이 동시에 나가는 건데, 데이 원에 우리가 모험을 한 거죠.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에 맞춰서 나가는 거고,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에 맞춰서 나가는 건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했는데, 해리스는 정책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트럼프 위주로 했는데,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제3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제3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써드릴게요. 제3의 가능성이 이거예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와 같은 분위기로 지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표를 하는데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서 바이든이 수락연설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해놓고 나서, 저는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스윙 스테이트 판이 뒤집어졌어요. 이거 팩트예요. 그걸 바이든 피크라 그래요. 바이든 스파이크. 투표함을 열었는데 그 시간 이후부터 바이든만 나오는 거예요. 몇 개 주가 엎어졌고, 그 중에 네바다 중간은 그게 부정선거라고 얼마 전에 판결도 나왔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 아시죠?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 수락을 안 했죠. 안 해서 캐피탈 힐이 다 모여갖고, 의사당 앞에 모여갖고 군중이 국회의당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번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내정 갑니다. 이게 제3의 시나리오예요. 이 제3의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진핑은 대만을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앞으로 3, 4.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혀 처음 듣는데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이 양반들아, 이거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하청준 워게임 시나리오에서 벌써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얘기를 했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대선을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3의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되든 압도적이지 않을 거고, 수락을 안 했을 경우에 미국이 내전 상태로 간다. 미국은요, 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전을 가면 총기가 나와요. 그러면 주방은 파견되고 뭐 난리가 나요. 그 미국이 그런 내전 상태에 준하게 가는데 뭐 서태평양에 함대를 보내고 못하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이에요, 이게. 이런 가능성은 원래 1%만 돼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가능성인데, 이게 지금 10%라면 주관적이지만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전문가들도 고민 안 하잖아요. 만약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어떤 양상을 띠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아서 이 서태평양 지역을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정도의 언론과 투표의 자유는 좀 많이 반납을 해야 되겠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제가 뭐 지정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 오타쿠인데 제가 뭐 그것까지 감히. 나라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마음 놓으세요. 뭐 어차피 뭐 안 할 거니까 마음 놓으세요. 서스펜스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내 예상보다 더 참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서스펜스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아주 독특한 운을 타고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닥 그렇게 어둡진 않다. 2010년도에 제가 지정학 한창 공부할 때만 해도 미국의 현실주의 지정학자들은 서태평양에서 빠지자는 게 아주 압도적이었어요. 서태평양 빠진다는 건 한국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대표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양당 간의 어떤 그런, 심지어는 트럼프 쪽마저도 이게 콘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빠른 퇴진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콘센서스가 있고, 지금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군대를 보내야 되느냐. 근데 한 40% 안팎이 보내야 된다는 거고, 한 30%는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거고, 30%는 모른다예요. 근데 이 비율이
해리스 지지자한테서는 높아요.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한테는 약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결집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립주의예요. 그거 알아서 하라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의 생각처럼 대만을 시진핑이 했는데 야, 오케이. 왜 진작에 안 갖고 이제 가셨어? 뭐 이렇게 할 거냐? 안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또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또 여론조사가 나온 게 뭐냐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더 능숙하냐 해리스가 더 능숙하냐면 미세한 차이로 해리스가 이겨요.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가 다 앞서요. 약간 이게 묘한 건데 통계를 좀 읽을 줄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어쨌건 총론적으로는 해리스가 괜찮은데 미세하게 들어가면 전부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 특히 이 스윙 스테이트에 가면은 트럼프가 더 잘 대응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옛날처럼 딱 그렇게 야 중국 너 제자리에 있어. 대만 우리가 지킬 거야.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미국이 일본하고 대만을 이렇게 그으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국익에 사활적인 이해가 있어. 그랬더니 소련의 스탈린하고 중국의 모태똥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 그러면 한반도는 포기한다는 거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게 미국의 경우에 사활적인 이익과 준사활적인 이익과 그다음에 그냥 소소인 거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 현실적이긴 한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활적인 이익을 애치슨 라인을 그어버렸더니 나머지는 버리는 개념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모호성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판단할 때 여기를 내가 먹으면 미국이 군대를 보낼까 안 보낼까 이게 모호한데 이러면 오히려 안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 예를 들면 뭐 히틀러한테 체코는 모르겠는데 폴란드는 안 돼. 이렇게 해봤더니 체코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명한 사인이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보세요. 분명해 보여요? 안 분명해 보이죠? 그게 트럼프의 힘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그걸 바이하는 거예요. 특히 지정학 국제 패권에서는 트럼프 보면 한 대 때릴 것 같잖아요. 시진핑도 한번 대만 해봐. 오히려 트럼프 때 전쟁이 없었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니까 지금 뭐 중동, 뭐 우크라이나 다 하잖아요. 이게 미국인들이 이게 인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바이든은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오히려 이게 세계의 질서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트럼프 저 아저씨는 트윗질하고 말은 험하게 하는데 실제로 평화하네. 이게 그런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시진핑이 강일 꿈 못 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대 칠 것 같잖아요. 트럼프는 진짜로. 사람들이 이러죠. 차라리 트럼프가 되면 아마 대만을 갖고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모호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한 대 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들 보스는 약간 카리스마적 유형의 보스이기 때문에 자기 가오가 훼손되는 걸 절대 용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대만을 침공해? 그럼 자기 가오가 딱 기스나잖아요. 그거 용인 안 할 거야 아마. 그걸 아마 시진핑이 알겠죠. 그 모호성을 지금 국민들이 이해한 것 같아요. 일기를 경험하면서. 그렇다고 트럼프가 된다는 뭐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미국 국민 해리스보다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더 편함을 느낀다. 놀랍게도.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지금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듣다 보니까 뭐 대단한 지정학 전문가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정리해 준 건데 그럼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 떨어집니다. 가격. 제가 과거 패턴을 봤더니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하면요. 제일 먼저 떨어져요. 제일 먼저. 왜냐하면 유동화가 빠르고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오면은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깨닫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모빌리티가 뛰어난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때 어느 시점에 이게 전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환이 되면 은행위기가 오면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든요. 은행위기가 오면. 근데 은행위기가 온 거하고 비트코인 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뭐 부도났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지정학적 위기가 온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 같이 떨어져요. 달러가 오르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어렵다.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까요?